안녕하세요. 요즘 세월이 가는 걸 보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자라는 걸 보고 있으면 언제 저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 아이들 곁에는 든든한 부모님인 제가 있지만 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얼마 전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때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육원에 처음 들어간 건 3살쯤 무렵이었어요. 당연히 너무 어린 나이라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고, 나중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죠. 제 첫 기억이 보육원에서 지냈던 거라 내가 혹시 여기서 태어난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길을 잃었는지 동네를 헤매고 있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길래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기저귀까지 차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건지 발견하신 분도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제가 울지도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릴 때 말이 늦은 탓에 이름을 물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해서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된 건지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찾아보니 신발 옆쪽에 글씨가 적혀 있길래 이건가 보다 싶어서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년 후 또 다른 아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도 저와 친하게 지내는 가장 절친한 친구예요. 그 애는 조부모님이 키우시다가 두 분 다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맡겨질 곳이 없어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동갑이라서 저희는 금방 친해졌어요. 저희 보육원에는 남자애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항상 같은 나이의 여자인 친구가 없어서 조금 외로웠거든요. 언니나 동생들도 좋지만 그래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면 나도 동갑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애가 입소했을 때 너무 반가웠죠. 나이는 같았지만 성격은 정말 달랐어요.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는데 그 애는 엄청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뛰어노는 것도 워낙 좋아해서 늘 조용히 동화책만 읽던 저를 밖으로 많이 데리고 나갔어요. 축구나 공놀이는 남자애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애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후 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조용하기만 했던 제가 매일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열심히 뛰어놀아서 그런지 밥맛도 더 좋아져서 2그릇씩 먹고는 했죠. 그리고 밖에서 노는 것만 좋아하던 그 친구는 어느새 저에게 물들어서 같이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일기도 썼어요. 저희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었지만 또 둘이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신기한 조합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 우정은 늘 좋은 방향으로 향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말이 늦어서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찾아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생활을 해서 그런지 1년쯤 지나서 금방 말이 트였어요. 몇 년 지나니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아이인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잘하게 되었죠. 하지만 말을 하게 되었어도 너무 어릴 적에 집을 떠나서 그런지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가족이나 집 주소 같은 것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뭔가 흐릿하게만 생각날 뿐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뭔가 옥상 같은 야외에서 마루 같은 곳에 앉아 부모님과 제가 같이 웃으면서 생일 케이크를 불던 기억이 났는데 그마저도 자세한 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를 전혀 몰랐기에 약간의 답답함과 미련 같은 게 있었어요.
혹시나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족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화목한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자라 나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늘 가슴 한편에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죠. 저랑 친구는 둘 다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저는 반에서도 물론 전교에서도 1, 2등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성적 우수상 등 상도 많이 받았고 중학교 시절부터는 쭉 상위 등수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처한 환경의 특성상 공부를 잘한다는 게 늘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보육원 출신의 보잘것없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부러워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를 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애들도 있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죠.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진학할 수 있는 애들 성적 뒤처지게 해서 피해만 준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수험생으로 가장 중요했던 시절 그런 선생님이 걸렸어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저에게 선생님은 오히려 네 수준에서는 그런데 꿈도 못 꾼다며 포기하라고 일침을 놓으셨죠. 학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그렇다고 전액 장학금 받을 성적은 또 아니지 않냐고. 가장 중요한 수험 생활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진이 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어쩌면 그분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적에 맞춰서 어설픈 곳을 가고 싶지는 않았고 제가 목표하는 곳은 장학금을 받기는 어려웠거든요.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학비도 공부할 양도 어마어마한 학과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창 누군가 밀어줘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할 수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무너뜨리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전부 의미 없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해 입시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 들어갈 때는 긴장하고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보니 그 앞을 부모님과 가족들이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시험이 끝나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은 모두 앞을 보면서 우리 애가 언제 나오나 하면서 고개를 쭉 빼고 까치발을 들고는 학교 입구 쪽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완전히 죽을 써서 기분도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 모습을 보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혼자가 된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문을 뛰쳐나와서 혼자 학교 근처 상가에 있던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또 울면서 제가 느끼는 이 모든 괴로운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어깨가 한껏 처져서 지친 마음으로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온종일 머리 쓰고 감정까지 격양되어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친구가 다가왔어요. 이제 와? 응. 아까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랬어? 응. 그런데 넌 안 보이더라? 그냥 어디 좀 들렀다 왔어.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지
친구는 가까이 다가와서는 머리까지 덮어쓰고 있던 이불을 휙 제쳤어요. 그리고 울어서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울어?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른 말해봐. 전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수험생 기간 내내 담임 선생님이 제가 좋은 대학에 가봤자 감당하지 못할 거라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과 오늘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오는 길,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 얼굴을 보니 결국 울음이 터진 것까지 모두 말해주었죠. 친구는 제 손을 잡아준 채로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말이 다 끝나기만을 기다려주었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랬구나. 몰랐어. 그런 일이 있는지.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선생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왜 아니야? 선생님 말씀은 다 틀렸어. 너 가난한 환경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우리처럼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릴 때부터 위인전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서 역사적인 인물도 많이 하는 네가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 선생님은 그냥 세상이 작은 사람인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밖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그걸 모르다니. 난 오히려 너처럼 귀중한 인재를 놓친 그 선생님이 더 안타까운데? 이번에 네가 좋은 대학 가도록 팍팍 밀어줬으면 오히려 선생님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주 웃겨 정말. 선생님이 정말 바보네. 그리고 부모님은 다른 애들처럼 부모님은 아니지만 나도 학교 앞에서 네가 시험 끝나기를 기다렸어. 친구는 그러면서 저에게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비비크림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화장품이지. 나는 네가 당연히 시험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해서 여기를 떠날 줄 알았거든. 대학 가면 예쁘게 하고 다니라고 산 거야. 고마워. 고마워, 정말. 내가 진짜 바보였어. 나한테는 이미 네가 가족인데 내가 정말 바보였어. 수험생활 내내 쌓여있던 서러웠던 마음이 친구 덕분에 조금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이미 가족만큼이나 가깝고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니 참 바보 같다 싶었죠.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라니 한심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가 잔뜩 신이 난 얼굴로 뛰어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꼭 봐야 할 게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부동산으로 가더라고요. 도착하니 아주머니께서 따라오라면서 한 주택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서 따라가 보니 웬 집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옥상은 꽤 넓었고 그 앞에는 넓은 평상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내부도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옥탑방은 약간 허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부도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데다가 인테리어도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전에 살던 언니가 워낙 집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완전 깔끔하게 사용한 데다가 예쁘게 선반도 달고 커튼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집을 나가는 거라 필요하면 가구나 커튼 같은 것도 다 두고 가겠다고 했고요. 다만 이 집을 보는 이유를 몰랐던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둘러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신이 나서 계속 저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방방 뛰고 있었죠. 아래층에 주인집이 살기는 하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 있어. 그래서 주인집 눈치 볼 것도 없고 편할 거야. 집을 다 둘러보고 나오니 친구가 어때 괜찮지?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깔끔하고 예쁘다고 대답했죠. 그치? 집세도 엄청 저렴해. 집주인분이 근처에 어렵게 대학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내놓으신다고 하더라고. 지금 사는 분도 3월에 이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너랑 나 둘 다 성인이라서 딱 시기도 맞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이야기야? 우리 어차피 성인이 되면 자립해야 하잖아. 원장님은 보육원에서 더 지내도 된다고 하시지만 우리도 이제 성인이니 사회 나가서 적응해야지. 그리고 너도 올해 계속 대학이랑 수능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환경도 바뀌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면 너도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지원금 나오는 거랑 3월 전까지 아르바이트해서 모으면 보증금이랑 월세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난 올해 계속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 보증금은 내가 더 내면 돼. 어때? 나랑 같이 살자. 나도 혼자 사는 건 무섭단 말이야. 응? 나랑 같이 독립하자. 잠깐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친구의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같은 환경에 갇혀 지내면서 저도 모르게 보는 눈도 좁아지고 생각도 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성인이니 이전과는 다르게 나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립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 드는 그 집이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친구와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친구는 저보다 더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베테랑처럼 척척 잘 해내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많이 어렵기도 했는데 옆에서 친구가 잘 도와준 덕분에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사실 친구도 공부를 잘했어요. 충분히 이름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한 성적이었는데 고3이 되더니 자기는 수능을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대학 갈 등록금도 당장 없다며 차라리 돈을 먼저 모아서 나중에 시험을 봐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3이 되자마자 공부 대신 일을 선택했죠. 저희는 둘이 함께 열심히 돈을 모아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했어요. 시설에서 이사를 하기 전까지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사하기로 한 3월이 되었고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지냈던 보육원을 떠났어요. 제가 가장 처음 기억하는 순간부터 이곳에서 지냈었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떠나는 날이 오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싶으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원장님, 선생님들이랑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그냥 학교나 외출할 때처럼 잘 다녀와 인사하는 것이 아닌 종종 놀러와라고 오랫동안 안 볼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독립이 시작되었어요. 둘 다 짐도 별로 없어서 정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전에 살던 분이 옷장이랑 냉장고, 책상까지 다 두고 가주신 덕분에 새로 가구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도 없었어요. 우선 친구가 먼저 알아본 곳이라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신고도 마쳤어요. 뭔가 우리 이름의 집이 생기다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집을 정리하고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이삿날은 자장면이지 하면서 중국집을 시켜 먹었어요. 야무지게 바닥에 신문을 깔고 앉아서 자장면을 먹는데 구름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진짜 독립을 했구나. 이제 진짜 어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부모님이 없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야기에 고용하기를 꺼렸어요.
사람 구한다는 메모를 앞에서 보고 들어갔는데도 직원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지를 않나. 들어와서 무슨 사고 치는 거 아니냐면서 대놓고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야, 너희가 뭐 잘못하면 수습해주거나 대신 갚아줄 부모님이 있냐, 가족들이 있냐? 너네 그냥 사고 치고 도망가면 끝 아니야? 일하기 전에는 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하겠지. 그런데 와서는 또 괜히 골치 아픈 일 생기면 그거 다 내 몫일 거 아니야. 아니 뭐 저기 그 건설 현장을 가보든지 아니면 뭐 파출부나 청소부를 나가든지 아무튼 일자리는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난 너네 같은 애들 무서워서 못 쓰겠다. 에휴. 물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대놓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다고 믿고 싶기도 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아이들이니까 안타깝게 여기는 시선이 많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 이런 게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정말 차가운 세상의 민낯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동네 한 편의점에서, 친구는 근처 물류업체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대학 들어가자. 저희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우선 등록비를 마련한 다음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일을 해서 학교에 다니면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지난해 수험생활 동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괜히 위축이 되어서 안 될 거라고 단정을 지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안 될 것도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명한 분도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의지만 있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었죠. 사실 제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친구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응원을 해줬거든요. 아마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수험에 실패하고 그대로 동네에 있는 아무 일자리나 구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굳게 먹은 마음과 달리 세상은 계속해서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기는 했지만 보육원 출신의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특히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이 부모님 도움으로 대학에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파졌어요.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대학 가서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학교에서 늘 전교 1, 2등을 앞다퉈 하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으니 뭔가 처량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해서 사회에서도 더 빨리 진출해서 많은 돈을 벌겠지 싶었어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만 당장은 눈앞의 제 상황이 너무 처량한 것 같았죠.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슬플 거라는 것을 매일같이 느꼈어요. 특히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 자기들끼리 신나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노는 제 또래 근처 대학생들을 보면 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나도 부모님이 있었다면 저 애들 중 하나일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실 떠올릴 만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 뭐 하실까, 어떤 분들이셨을까 그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점은 이사를 잘 왔다는 거예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무척 좋은 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사한 날 인사를 하러 오셨는데 집을 자주 비워서 얼굴 보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가씨들이 이사 왔다고 들었어요. 보육원에서 이번에 자립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네.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집어넣어서 독립할 생각도 다 하고. 게다가 같이 사는 학생이 우리 조카애랑 이름이 똑같더라고. 아유, 왠지 반갑기도 하고 더 정감이 가는 거 있지? 내가 집에 잘 없어도 혹시 물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보일러가 안 된다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늦은 시간이라 불편하면 문자 남겨도 되니까 참지 말고 바로바로 이야기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아유, 어린 친구들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네. 우리 딸도 아가씨들처럼 자랐으면 참 좋을 텐데. 에휴. 그러면서 맛있게 김장한 김치를 커다란 통에 담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부족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면서 종종 반찬도 잔뜩 만들어서 문 앞에 걸어두고 가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들도 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조금 더 가진 게 많아진다면 저분들처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했죠. 처음 계약했을 때 친구만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소지를 옮겨두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던 지역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옆쪽 게시판에 전단이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 한 실종 아동 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있는 친구들이 다 실종 아동들이래요. 물론 저희가 붙여둔 게 저 정도이고 사실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번에 실종 아동들 유전자를 등록해서 가족들과 비교해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센터에 유전자 등록을 해두면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많이 알려져서 빨리 저 아이들이 가족들이랑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도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줘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직원분의 이야기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게시판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중 한 전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그 앞으로 서서히 다가가자 전단 속의 얼굴이 제 눈에 점점 더 또렷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가까워져서 사진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저는 깜짝 놀랐죠.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 제 모습이랑 똑같았거든요. 제 어릴 적 얼굴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보육원에서 행사 같은 때 찍힌 사진을 많이 봤었어요. 그때 사진 속에서 봤던 제 모습과 지금 전단에 있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름은 달랐지만 잃어버린 시기나 그때 입었던 옷차림 등도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거기에 나와 있던 센터 연락처를 적어서 나왔죠. 나오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진짜 내가 잃어버린 가족이 나를 찾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친 듯이 심장이 뛰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리면서 핸드폰으로 번호를 누르는데 자꾸만 틀렸어요. 번호조차 제대로 누를 수가 없을 만큼 온몸이 떨려서 잠시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아 진정했어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다음에야 적어왔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전단에 있는 실종 아동이 저인 것 같아서 연락드렸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곳에서는 유전자 등록을 도와주겠다고 내일 방문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직 제가 그 아이인 게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 계속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짜 내 부모님이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면 어떡하지?
아직도 나를 찾고 있는 게 맞을까? 전단을 만든 게 오래전이라 이제는 찾지 않고 있다면 어떡하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이전 보육원 원장님에게 부탁해서 어릴 때 찍었던 사진들까지 받아왔어요. 혹시나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초조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내내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리고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유전자 등록을 진행했어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족을 찾은 분들도 있다면서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다면 분명 만날 수 있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분명 그때는 열심히 찾았고 어떤 사정이 있을 테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일부러 들뜨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곧 가족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부풀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의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역시나 괜한 기대였구나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던 찰나에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찾았어요. 어머니께서 찾고 계셨는데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셨다가 얼마 전 유전자 대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맞아요. 진짜 어머니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니 막혀버렸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놀란 친구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얼른 받아 적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이지도 않는 전화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서 몇 번이나 울면서 외쳤어요. 센터 직원분도 가족을 찾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면서 같이 울먹이면서 기뻐해 주셨어요. 얼른 연락을 해보자는 친구의 말에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나를 만나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너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왜 찾고 있었겠어? 아니, 그래도 뭔가 기대하셨던 딸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지금 딱히 하는 것도 없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고 뭔가 어머니가 기다리던 모습이 아니면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어디가 어때서.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너 나중에 명문대 가려고 돈 모으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나이에 스스로 돈 벌어서 집세 내고 대학 갈 돈 모으고 얼마나 기특하냐?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살다니 대단하다 하셔야지. 만약 네 모습 보고 실망하는 어머니라면 너도 괜히 마음 쓸 것 없어. 그냥 저 사람이 내 어머니구나 하고 네 인생을 살면 돼. 결과가 어떻게 되던 나는 네 곁에 있어 줄 거니까. 혹시 지금 뭐 대학도 안 다니고 뭐라고 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네 성적도 다 보여주고 받았던 상들도 다 보여줄게.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애였는데 실망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너도 주인 아주머니 이야기 들었잖아.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돈 벌어서 집세도 내고 하는 게 기특하다고.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라면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저는 친구의 응원에 힘을 받아서 적어둔 연락처로 전화하기 위해 핸드폰에 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번호를 하나씩 누르는데 자꾸만 저장된 이름이 뜨더라고요. 번호를 다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니 제가 이미 저장해 두었던 연락처였어요. 여보세요? 옥탑방 학생, 무슨 일이야? 바로 주인집 아주머니였어요. 순간 입이 얼어붙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유전자 등록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 번호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매우 당황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전화하셔서는 혹시 지금 집에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하니 1시간 내로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고 나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생, 아니, 딸, 내 딸, 우리 딸. 아주머니는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숨을 빠르게 헐떡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신 건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깜짝 놀라 부축을 하려 하자 제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고 들여다보시는데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었어요. 우리 딸,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아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딸도 못 알아보고 아유 우리 딸, 이 사랑하는 내 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우리 아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아주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친구가 물을 따라서 가져다 주어 방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뭔가 이분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아직은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엄마를 만나면 달려가 안기면서 방방 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멈춰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불쑥 이 말부터 튀어나왔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아주머니는 물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네가 얼마나 귀한 내 딸이었는데 널 버리다니 말도 안 되지. 아, 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괴로웠다면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리고 잠시 뒤 아주머니, 아니 엄마는 저와 헤어지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나도 이 옥탑방에서 살았었어. 너희 아빠랑 결혼할 때 우리 둘 다 이제 막 20대에 들어선 어린애들이라 가진 돈도 없고 수입이 많은 일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 그냥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 둘이 함께 앞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을 사자고 이야기하면서 이 옥탑방을 얻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가 태어났지. 아이가 태어났으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빠랑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동안 어린 너를 맡겨둘 곳이 없어서 종종 할머니가 돌봐주고는 하셨지. 네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빠랑 열심히 일한 돈으로 치킨집을 하나 차렸어. 맥주도 같이 파는 곳이라서 정말 밤낮 없이 닭을 튀기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아예 너를 할머니 집에 맡겨두다시피 했지. 그날도 아침 일찍 너를 할머니 집에 내려주고는 엄마랑 아빠는 가게 문을 열었어. 그리고 밤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원래 그 시간에는 돌아왔어야 할 네가 없는 거야. 오늘은 할머니가 데리고 주무시려나 싶어서 시간도 늦었고 내일 아침 일찍 집에 들러야겠다 싶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 댁으로 갔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가 집에 없냐고 그러시는 거야. 아휴, 그때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심장이 저기 바닥 밑으로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어.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니 그날 저녁에 네가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울어서 잠든 너를 업고 옥탑방에 올려두었다는 거야. 고은이 잠들어 있는 데다가 곧 있으면 우리가 퇴근해서 집에 올 시간이라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두고 가셨대. 그런데 그 사이에 잠이 깨서 나갔나 봐.
마침 아래 주인집에서 그날 깜빡하고 대문을 열어두고 잠들어서 자다가 깨서 엄마 아빠 찾겠다고 나갔다나 봐.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확인도 안 해보고 당연히 할머니 집에 있을 거라고. 아휴, 아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날 늦었더라도 네가 잘 있나 확인해봤어야 하는데. 아휴,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너무 어릴 때라 사실 길을 잃어버렸던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길에서 부모님 없이 돌아다니던 저를 누군가 발견해서 경찰에 인도한 것밖에는. 그냥 단지 부모님이 혹시 나를 키우기 싫어서 버린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리가. 우리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날부터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경찰에도 신고하고 동네부터 그 주변까지 엄청나게 너를 찾아다녔어.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당했을까봐 병원에까지 가서 찾아보고. 그런데 어디에서도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게다가 네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으니 아휴, 그래서 더 못 찾았나 봐. 제가 발견됐을 때쯤 신발에 적혀있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이 늦어서 물어봤는데 이름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대요. 아유 세상에. 그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네 친척 언니가 신던 신발을 물려받았거든. 거기에 그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걸 신고 있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세상에. 맞아. 네가 말이 너무 늦어서 돈 모아서 병원에 데려가 보자고 그랬지. 우리가 맨날 자리를 비워서 네가 말 배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미안했는데. 아휴,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아니에요. 아니죠. 어,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되지. 되고 말고. 아이고, 우리 딸.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혹시나 네가 이 집을 잊지 않고 찾았을까 봐 네 아빠랑 잠도 제대로 안 자가면서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샀어. 너 기다리려고. 그런데 진짜 기다리니까 네가 왔네. 아유, 네가 왔어. 기다리기를 정말 잘했어. 아, 정말 네 아빠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어디에 계세요? 그게 네 아빠는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거기 가 있느라 집에 자주 없었던 거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 보고 떠나겠다고. 이제 유전자 확인하는 것도 생겼으니까 우리 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몇 주 전에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단다. 나도 그래서 장례 치르고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구나. 아휴,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우리가 만났다면, 그랬다면 네 아빠도 널 보고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아휴. 저희는 그동안 밀려있던 이야기들을 잔뜩 쏟아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쌓여있던 오해들도 하나씩 풀어갔죠. 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저에게 엄마가 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서로를 만나 아빠도 만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제가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친구가 직접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옥탑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두 손을 덥석 잡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이끌어준 귀인이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짐을 정리해서 아래층인 어머니의 집으로 옮겼어요.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만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며 어머니께서 꼭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는 제 방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제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언제든 다시 올까봐 그러면 그 방에서 지내라고 준비해둔 거야. 네가 언제 올지 몰라서 세월이 흐를 때마다 아이 침대와 책상을 놓았다가 컴퓨터도 놔뒀다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겠지 하면서 화장대도 바꿨어. 매년 가구랑 이불을 바꾸면서 오늘은 네가 올까 내일은 네가 올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휴, 네가 그 방에 있는 모습을 어쩌면 영원히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사진으로만 봐야 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저를 그리워하고 찾았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근처에서 꽤 규모가 큰 닭요리집을 하고 계셨어요. 장사는 꽤 잘 되었고 덕분에 제가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돈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받기는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나가서 일손을 돕고는 했어요. 그리고 1년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드디어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오래도록 꿈꾸던 의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했어요. 우리 딸 의대 합격 기념이라며 제가 지내던 보육원에 맛있는 음식이랑 간식까지 넉넉하게 배달해 주셨죠. 그리고 대학 합격 이후에도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니는 내내 어머니 가게에서 일손을 거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늘과에서는 수석을 유지했죠.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했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아이를 낳고는 동네에서 작은 가정의학과를 열게 되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서 예쁜 손주들을 금이야 오기야 봐주고 계세요. 저를 어릴 때 일찍 잃어버린 탓에 추억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손주들 덕분에 다시 좋은 기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면서 허리, 손목이 아프실 텐데도 너무나 열심히 돌봐주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게 그 집을 알아와준 제 친구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어머니께서 고맙다며 옥탑방에서 원하는 날까지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친구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등록금도 보태주셨어요. 친구는 제가 수험생활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자기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교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임용시험까지 멋지게 통과해서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일은 꿈만 같아요. 그것도 너무나 행복한 꿈이죠.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가족들을 찾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지속해서 실종 아동들을 찾을 수 있도록 센터에 기부도 하고 전담 배포도 도와드리면서 꾸준히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만 줄이면서 부디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하루빨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